처음에 그런 거좀 유명한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인디고 서원을 만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엄마 손에 끌려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뭐 잡지라든지 뭐 국제 프로젝트 같은 게 사실 그때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2006년에 처음 만났네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대로 안 되겠다 하셔서 이제 뭐 그 전에도 뭐 질풍노도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곳을 만났을 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기 한 블록 위에 있는 13평 작은 정말 서점이었습니다. 1층짜리 뭐 이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공간에 여기 이제 서가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인디고를 만났고 그 수업을 듣게 됐어요. 지금도 이제 인문학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이제 반이 다 있습니다. 학년별로 반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게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수업은 한 달에 4권 정도 일반 단행본 중에서 그 좋은 책들을 골라서 그 교재로 해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처음에 듣게 됐고 근데 그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잡지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서점에서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토론장을 만들어서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그런 청소년 토론회를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됐고 그리고 아까 그 손정훈 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인디고 유스부페어라든지 국제 프로젝트가 그렇게 막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제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인디고 서원 만났을 때 서점과 수업밖에 없었는데 그 이제 인디고 서원이 더 공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운이 좋게도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이 있어요. 네. 좀 질문보다는 네. 키가 작아가지고 다리를 펴나 별로 펴지가 않는데 예. 다리 쭉 다리를 펴고 있어도 결례가 안 되면 허락을 해주시는 게 예, 지금 자리가 좀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앉으시면. 그리고 항상 제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 따로 할 거지만 도중에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인디고 그 건물 보셨죠? 이렇게 4층 벽돌 건물이고요. 지붕은 초록 지붕이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이번에 지금 극장판으로 빨강머리엔 이번에 새로 개봉하던데 했나요? 개봉했던데 빨강머리엔에 보면 그 왜 이번에 나온 그 새로 영화로 만든 그거의 부제도 그 초록 지붕의 집이 그 이제 빨강머리엔에 보면 초록 지붕이 막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선생님이시죠?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허아람 대표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셔서 이런 서점 공간을 만들 때도 그 공간의 컨셉을 초록 지붕의 집, 빨강머리에 나오는 그걸로 이제 해서 저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간이 어떻든가요? 독특하죠. 이게 공간은 그 함성호 시인이라고 시를 쓰시면서 이 건축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1층, 2층, 3층, 4층이 있지만 그게 딱딱 구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층별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0.5층, 뭐 1.5층 이렇게 부르는 공간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을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이고요. 아까 저희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이라는 그 작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서점에서는 저희는 뭐 일반 대형 서점에서 파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개발서를 취급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선정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문학 서적들을 직접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빌려줄까요? 아, 네,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저도 어딘지. 아, 네. 다른 컴퓨터로 갑자기 고맙습니다. 인디고 서원에서 뭘 하느냐?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인디고 서원에서 지향하는 책 읽기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파스칼 끼냐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문장인데요. 책 읽기는 영혼을 놀라게 한다. 한 권의 책을 펼치면 영혼 안으로 강렬한 한 세계가 솟아올랐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제 책 읽기와 연관해서 이 문장을 보여주는데 책 읽기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책 많이 읽으십니까? 다들 한숨을 이제 뭐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책을 읽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뭐 센터장님은 영혼이 놀라는 그런 느낌. 뭐 솔직히 영혼까지는 아니라도 네.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낌 네, 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영혼이라는 우리가 잘 감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거죠.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이때까지 전혀 몰랐던 세계가 내 안에서 막 뭉클뭉클 솟아오르고, 그리고 막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어떤 캐릭터를 본다든지 어떤 세계를 본다든지 이런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나 이런 사람 되어보고 싶다.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책을 읽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인디고 서원에서 얘기하는 책을 읽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이런 이제 영혼을 놀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요즘에 뭐 논술이라든지 뭐 면접 그런 것이 중요시 많이 돼서 또 책 읽기 뭐 도서 목록 뭐 그런 걸 해서 뭐 책을 읽고 객관식 시험 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과정으로 여기 많이 오는데, 저희는 항상 이런 말을 해줘요. 100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거를 읽고 나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근데 단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아니면 단 한 줄의 문장을 보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뀐다면 사실 책 읽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책을 내가 뭐 몇 권 읽었어 이런 걸 읽었어라고 하는 책 읽기는 사실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더 다른 경험들 많이 하는 게 낫다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에 여기서 한 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세계가 솟아올라서 뭐 문학 이론을 보면 이게 모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책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세계가 내 안에서 막 솟아올랐는데 다시 내가 살던 세계를 보면 다르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 건가 해서 다양한 또 반응이 있겠죠.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난 이 세계가 좋으니까 아주 여기 매니악하게 탐독을 하는 세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은 책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야지 하는 근데 사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책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가 계속 진실이라고 믿는 걸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장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아름답지 않나, 내가 책에서 느낀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세계가 더 옳은 세상이 아닌가 라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다 라는 욕망이 생겨서 그게 내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사실 그런 힘이 책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에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다양한 이제 하는데, 이 주제와 연주는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열어온 행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나요? 진중권. 진중권 선생님도 다녀가셨고, 또 박원순 변호사님. 저 때는 변호사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시장님도 시고 뭐 되게 다양한, 네, 조국 교수님도 다녀가셨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주제와 연주는 다름 아닌 이런 저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저희가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책의 저자를 선정해서 직접 이제 이 부산 인디고 서원을 초청을 해서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주제와 연주라는 거는 이제 이 행사 이름인데요. 혹시 주제와 연주라는 걸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음악 용어일 겁니다. 예. 그 음악 왜 악보에 보면 주제가 있으면 그게 계속 변주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컨셉트를 따와서 이제 저자가 쓴 책이 하나의 주제라면 그걸 읽은 각자의 이제 독자들의 생각과 느낌이 변주돼서 그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음악회처럼 이게 주제와 변주가 열리는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회는 인디고 서원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왜 주제와 변주를 하려고 하는가 뭐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62분의 저자가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고 63회가 2월 24일에 열립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이 행사는 뭐 인디고 서원에서 그 책 선정된 책 저자의 책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초청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초청장은 이제 나중에 그 날짜에 제출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고요. 이번에 이제 63회에 저희가 초청한 저자는 보규용 선생님이라고 이제 나무 이야기, 나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셨던 분인데 이번에 뭐 청소년과 관련된 철학책을 새로 쓰셔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도 충분히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입장료가 없고 책만 구매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제와 연주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 뭐 여기 보면 되게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저자들과 학자들, 석학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뭐 저기 보면 뭐 브라이언 카우 교수나 외국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24회에 보면 연극 19 그리고 80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19세 그 소년과 80세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연극 내용인데 우리가 그때 그거를 보고 연극 배우들과 또 이렇게 주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제가 있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변주가 되는 사실 그게 있다면 어디든지 열릴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제 책으로 1, 2권, 주제 변주 1, 2권으로 책으로 정리되어서 나와 있고요. 아까 손정호 씨가 말해주셨듯이 이거는 그 인문학 교양 인문서로 되게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는 뭐 서울 지역의 대학 교양 교재로도 많이 쓰였고요. 지금도 이제 왜냐면 뭐 이런 주요 학자들, 이렇게 작가들의 그러니까 되게 책을 읽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만을 저희가 바로 녹취해서 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보통 뭐 저자 독서 토론회 같은 데를 그 저자와의 대화 같은 데를 가보면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가보면 뭐 피상적인 이야기들 뭐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이 책을 읽고 자기 삶에 정말 절실한 고민들을 미리 준비해와서 이제 묻는 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청소년들인데도 꽤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들을 근데 그게 단순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심오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사회에 대한 뭐 정의의 문제들 그런 것까지 해서 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도 토론하기도 했고요.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과 저자들의 대화 일막이 풀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시니까 직접 참여를 해주셔도 좋고, 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조금 이따가 같이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식사를 할 에코토피아 식당입니다. 작은 혁명가를 위한 작은 식당이라고 부제로 붙어져 있는데, 이 식당은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정세청세라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우리도 뭔가 우리 사회에도 채식 식당이 부족하다, 채식 운동이 필요한데 채식 식당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든 유기농 채식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이제 맛있는 에코 비빔밥과 에코 카레,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메뉴도 신설했습니다. 에코 브런치라고 그 판에 얇은 피자랑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 데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가 다 네팔에 있는 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문학 서점이지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수영독서회 같은 행사는 이제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일반인들이 모여서 여는 독서 토론회입니다. 지금 되게 뭐 거의 연령대가 30대 이상 분들이 되게 활발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포토피아에서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저녁 식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열립니다. 청년들의 저녁 식사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7시에 마찬가지로 포토피아에서 열리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행사들은 여러분들이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따로 참여비가 없이 그 인디고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각각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이제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공지를 확인하시고 이번에 이 책을 읽는구나 해서 그 책을 읽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오시면 돼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할 책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주제 사람하고라는 그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쓴 책인데,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이번 기회에 이제 책을 보게 됐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도시에 전염병이 번지는 거예요. 그 실명을 하는 전염병이.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눈이 하얗게 보이면서 이게 어둡게 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백색으로 실명을 하는 거예요. 백색 실명 전염병이 그 온 도시에 퍼지면서 제일 처음에 그 감염된 사람들을 막 정신병원으로 쓰이던 건물에 격리 수용하고 그러면서 막 일어난 이야기들인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의사의 아내인데 그 아내만 한 명만 면역 체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안과 의사인데 거의 처음에 이제 실명이 돼가지고 그 격리 수용소에 갔는데 나도 눈이 멀었다 해서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거기 가까이 가면 군인들이 또 전염이 바로 쉽게 되니까 거의 방치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막 점점 규칙이 없고 하니까 눈이 안 보여요. 특히 타자의 눈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상황이 아비규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약탈 무리를 지어서 보급품을 독점해서 귀금속 같은 거 가져와야지 식량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똑같은 눈이 먼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여자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식량 대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인간 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참혹한 풍경을 그 의사 안에만 목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면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이 보인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약탈무리의 보스를 죽이고 이렇게 탈출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은 병실을 쓰던 사람들이랑 옛날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갑자기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되게 치유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스릴러 제약물이 아니라 되게 우리 사회를 되게 은유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대사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눈이 먼 게 아니라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대사도 있거든요. 뭐 어쨌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굳이 물리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눈이 먼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눈뜬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는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청취해 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속편으로 이 사람이 눈뜬 자들의 도시를 또 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읽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눈뜬 자들의 도시는 그게 이제 일어난 그 4년 후에 사람들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근데 이제 그게 선거날이 다가왔는데 왜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날이 다가왔는데 그 도시의 84%인가?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84%의 사람들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거를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는 높은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희색혁명이라고 해서 막 그게 어떻게 누가 주동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직된 건지도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정부가 갑자기 막 혼란에 빠져서 누구를 뭐 주동자로 몰고 뭐 이거는 무슨 테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마지막에 보면 결국 그 여자 있잖아요. 눈이 보였던 여자.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아마 이걸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여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건데 그 여자를 이제 뭐 잡아서 뭐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것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체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모임, 책이 이제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인디고서원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청저에서는 같이 읽고 있고 수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었었거든요. 저번 주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어른들이랑 청년들이랑 또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청소년이 직접 만든 인문교양 인디고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밖에 없었거든요. 수업을 한 반학기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하기엔 너무 아쉽다. 다른 친구들과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잡지예요. 잡지를 만든 우리 목소리를 더 넓은 곳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고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잡지, 청소년 뭐 잡지는 많은데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는 유일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지금은 37호까지 나와 있고요. 개간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한 권씩 나오고 있고 저 잡지를 보시면 그 분기 동안 인디고서원에서 어떤 책을 읽었고 누구를 초청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청소년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잡지를 읽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월호들은 그 인디고잉 과월호들은 그 인터넷에 다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과월호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잡지는 인디고라고 인디고 플러스 ing는 이제 청소년 잡지고 인디고는 201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국제인문학 잡지예요.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어로밖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잡지는 그 한글을 번역해서 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 세계 뭐 학자들이나 이런 추천가들, 활동가들한테 글을 청탁해서 글을 기고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잡지입니다. 지금 이제 7호까지 나왔고요. 이것도 개간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8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잡지는 전 세계 30여 개에 넘는 도서관과 서점으로 유통되고 있고요. 혹시 뭐 여러분이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근데 뭐 인문학적 소양도 같이 쌓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적극 추천드리는 잡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정세청세라는 행사입니다. 그
저기 작은 글씨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거에 이제 저게 긴 제목이에요. 이 토론회 그걸 이제 줄여서 저희 정세청사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주제들입니다. 1년에 8번씩 토론회가 열리는데 뭐 1회 때는 선택하기 자유,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과 어떤 가치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정세청사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고요. 여러분은 아쉽게도 청년들의 저녁 식사에 근데 이제 정세청사는 저희가 이제 인디고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친구들과 같이 기획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책들 중에 한 번은 교재가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희망의 인문학. 이제 인문학에 대해 이제 어떤 미국의 한 실천 사례를 소개한 책이었는데 펄 슐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은 왜 되게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원래 도시에 빈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문학 강좌를 연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자활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뭐 그런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도시 빈민들을 모아놓고 보통 어떻게 하죠? 뭐 간단한 기술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교환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부업처럼 만드는 거 그런 해서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저 쇼리스라는 학자는 왜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의 자녀도 똑같은 뭐 학교에도 다니고 하는데도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걸까? 그걸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뭐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 여자 죄수한테 왜 그렇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죄수가 뭐 교수님은 당연한 걸 모르시냐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도시에도 중산층 사람들이 받는 정신 그 교육을 받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애들이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클레멘티 코스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양 강좌를 연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노숙자나 도시 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뭐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런 책을 읽고 또 시를 같이 호메로스 그런 시를 읽고 또 뭐 역사를 공부하고 또 뭐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강좌를 연 거예요. 그 강좌를 통해서 되게 무기력하고 수동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이제 담은 책 희망의 인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그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제가 뭐 인문학 수업을 듣고 인문학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그걸 우리만 너무 좋은 이야기 나왔지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너희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뭔가를 그거를 인문학 여기서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을 기획해 와봐라. 이게 이제 그날의 숙제였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는데 2주를 주겠다 해서 2주 동안 그걸 기획해 온나 이게 이제 숙제였죠. 이제 열심히 고민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건 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넌 어디 잘못 먹었니?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같이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뭔가 무턱대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해보자 하면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고등학생들은 책을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제 야자가 끝나고 집에 와서 TV를 켰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알려졌죠. 그 지식 채널이라고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이 하는 거예요. 그 뭐 아우슈비츠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걸 봤는데 5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이제 눈물이 또르르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여운도 있고 되게 고민이 많이 돼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지겨워하는 친구들도 영상을 보고 하면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죠. 아니죠, 뭐 대상, 뭐 기획 의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체는 영상인 이유 해가지고 막 이제 숙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왔어요. 뭐 요즘에 타로 카드 유행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걸 하자,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 음악 공연을 해서 뭔가를 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무난하기도 했고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이제 괜찮겠다 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도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취직처럼 이 영상도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다 검토해서 한 4개 정도 선택하고, 그리고 뭐 장소도 빌리고 시립미술관, 저기 부산 시립미술관에 처음에 빌리려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런 활동에 뭐 대여를 해주는 그게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근데 이 세금, 그 부산 시민 세금을 해서 만든 이 기관에서 이런 행사에 이걸 안 도와주면 도대체 어디 쓴단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선생님, 지금 대표님이 국제신문에 칼럼을 쓰고 계셨거든요. 칼럼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니까 바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립미술관도 빌리고 뭐 아름아름해서 내 친구들, 저희 반에 있던 친구들도 이제 불러 모아서 뭐 한 100명 정도 왔어요. 처음에.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정세청사란 제목으로 이제 토론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간을 빌려서 뭐 빔을 써서 영상을 보고 사회적 주제를 설명하고 영상을 보고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앞에서 전체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2007년에 그렇게 처음 만들어져서 2007년에 8번이 열렸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2008년에도 8번이 열렸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별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면 서울에서 왔대요.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와서 뭐 피곤하잖아요. 대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뭐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나는 정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장이 필요했는데 아무데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찾다가 인디고성을 곳을 알게 돼서 뭐 기차 타고 오게 됐다. 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또 그리고 저희가 인디고성 활동을 뭐 강의를 간다든지 하면 이제 외부 다른 도시의 기관들이랑도 이제 맺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이 정세청사가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 각 도시에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청소년이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기획팀을 꾸려서 그 팀이 이제 그 지역에서 뭐 같이 영상도 정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 거죠. 그때 이제 마침 2009년에 처음 이 행사를 기획했던 저희 이제 동기들이 대학에 갔잖아요. 대학에 가니까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각 지역에 파견을 해서 뭐 멘토 형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국적인 행사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시립미술관 저게 마루예요. 저게 지금 토론하는 모습이고 지금 2012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6개 도시에서 하고 2010년에 뭐 8개 도시, 그 다음에 12개 도시, 17개 도시 해서 2012년에 이렇게 17개 도시에서 열렸고 이제 올해는 그게 20개 도시에서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1년에 8번씩. 이제 각 지역마다 기획팀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장소를 빌리고 이런 거를 다 준비하고 하는 거 정말 하는 거죠.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세청세는 그런 행사고요. 지금 이제 정세청세를 뭐 졸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졸업한 친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참여하다가 청년이 된 친구들이 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바쁜 이유가 전국에 있는 총괄 기획팀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이제 1박 2일 동안 이게 연수 프로그램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총괄 기획팀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기획팀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지역 기획팀이 아니라 이 정세청세를 총괄하는 기획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12명이 모여가지고
2013년 그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주제도 정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정세청사를 진행해온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세청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청년들 행사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문학 서점으로서 인디고 서원이 추구하는 것은 왜 처음에 오면 친구들이 마치 해방부처럼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신생아탈만 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정세청사에 참여하면 뭐 꿈을 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뭐 교육 취재로 비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너무 짓눌려 왔으니까 뭐 야자라든지 뭐 사실 세계를 다 가봐도 아침 7시,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되게 특수한 상황에 여러분도 다 겪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뭐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지향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의견을 해서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되게 냉소적인 입장에서 뭐 시니컬하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거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담론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이제 정치영사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세계 지도인데요. 좀 특이한 지도죠. 이 지금 뜨고 있는 국가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방문한 국가들입니다. 뭐 이 글자를 지우고 지도만 보면 이거 어떤 지도인 것 같나요? 야경. 그렇죠. 지구의 밤 사진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거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는 거겠죠. 뭐 나사에서 이게 몇만 장을 위성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 지구의 중심에 코리아가 있는데 저기 불빛을 보면 남한만 되게 밝죠. 북한은 다 꺼져 있고 또 뭐 밝은 데를 보면 뭐 미국 동부라든지 유럽, 서유럽 쪽은 되게 밝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는 저렇게 넓은데 다 꺼져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 지도 한 장이 되게 많은 걸 말해주죠. 우리의 시야와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 한 장이 우리가 뭐 단면적인 정보지만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밝으니까 좋다. 예. 이 글자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글자 크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네. 글자 크기는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눈뜬 자가 먼저 눈뜬 자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고민하는 것이 이제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인디고 유스 목표라는 국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되게 뭐 거창하게 많은 나라로 다녀오고 했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도 처음에는 그 수업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업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였어요. 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꿈꾸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정말 하면 행복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 게 뭔지 찾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미 너무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사춘기가 왔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식의 이제 인디고성을 처음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삶에서 정말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가 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교육 입시 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입시 문제는 왜 뭐 몇십 년이 있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똑같은 걸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가,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했을 때 단순히 그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였고 우리나라는 왜
그 어떤 뭐 물질 만능주의 경쟁, 그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인가 돌아봤을 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국내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지만 다른 세계 지구 반대편에도 비슷한 고민인 다른 형태로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청소년들 교육 문제가 가장 크지만 거기는 뭐 다양한 다른 현상들의 다양한 문제로 근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쫓아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필요하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디고 유스 페어는 2007년부터 지금 뭐 2012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행사고요. 2008년에 제 1회 인디고 유스 페어가 열렸어요. 근데 뭐 페어 하면 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나 그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 그런 데를 가보면 주로 이제 출판사들 위주로 책의 한 권을 사고 파는 그런 전시 부스가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북페어는 이거 쉬웠나요? 저희가 추구하는 북페어는 그 책에 담긴 인간적인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가치를 나누는 장으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2007년에 처음 기획을 시작해서 2008년에 인 플러스 간이라는 주제로 제1회 북페어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이제 인 플러스 간이었는데 왜 인문학 요즘에 인문학이 되게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인문학의 위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가 또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인문학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그쵸, 사람이 중심되는 학문 맞습니다. 우리 이제 인디고서원에서도 인문학은 인간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글자를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에 배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문학 했을 때는 뭐 문과 이과로 나오는 인문계열 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에 관련된 모든 배움은 인문학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학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심오한 질문이죠. 근데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인간이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사람 인자에 무슨 간자일까요? 사회간죠. 사회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왜 사람 인자도 사람인데 우리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야이 이나 이렇게 하고 야이 인간아 박정희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야이 인간아 라고 할까?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걸 뜯어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상형 문자인데 이게 어떤 형상을 만든 걸까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라고 해요. 간자는 사회 간자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한 개체, 이 몸만이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나와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까지가 인간이구나, 나라는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윤리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삶에서. 근데 이제 그 주제가 2008년 주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런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저희 뭐 활동가들이라든지 단체를 저희가 직접 책을 통해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고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뒤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우리한테 영감을 줬던 사람들을 부산으로 초청해서 한 일주일 동안 행사를 연 게 북페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이제 그 주기라고 하는 1년만 동안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사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뭐 엑스코라든지 누리마루 그런 공간을 빌려서 강연 포럼도 열고 아까 보셨듯이 콘서트도 열고 이건 이제 정세청세의 모습인데 이때 정세청세는 전국에서 하던 것을 2회만 특별하게 부산에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좀 크게 행사를 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2008년 부페어가 인 플러스 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인 플러스 간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명확한 주제가 없었어요. 그냥 좀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좀 전지구적인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기획만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반쯤 돼서 콜롬비아를 가게 됐어요. 남미 대륙의 콜롬비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알바로 레스트레포라는 그 몸의 학교라는 곳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뉴욕에서 잘 나가는 현대무용가였어요. 현대무용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콜롬비아가 전 세계에서 납치율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뭐 반군과 정부 간의 납치 그리고 뭐 살해 그런 것들이 많은 나라인데 보면 그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거는 그거를 몸의 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뭐 눈앞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보고 학교를 못 다닌 채로 생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의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춤을 가르치는 거죠. 춤을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잘 모르겠는 팝핀이란 힙합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우리가 보는 그 클래시컬한 현대무용과도 조금 달라요. 되게 이 친구들이 몸의 학교 친구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 이게 막 춤이라기보다는 막 몸부림처럼 막 이렇게 막 떨다가 막 파닥파닥거리다가 막 뒹굴다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보면 이 친구들이 그런 뭐 내전과 그런 걸 통해 겪었던 상처와 고통들을 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알바 레스트레포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가난한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이제 학교를 열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알바로가 있는 몸의 학교가 있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 가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콜롬비아로 날아갔어요. 꼭 만나야겠다 해서. 그래서 막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막 길을 지나가는데 뭐 약을 팔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야외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근데 야외 식당에서 이렇게 식탁이 있었는데 거기 식탁보가 하얀 전지였어요. 거기 인터뷰를 하면서 막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도 많은 질문을 했지만 왜 춤의 학교가 아니냐 몸의 학교냐 그게 뭐 영어로는 퀄리티 오브 더 바디거든요. 왜 몸의 학교, 몸이라는 걸 특별히 한 이유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 갑자기 그 하얀 전지에 이렇게 졸라맨 사람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걸 그리시더니 우리 몸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또 한 곳이 베이거나 한 곳이 아프면 어떤가요? 여기 손끝이 베이면 아 너 손끝 베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프잖아요. 이게 아플 때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몸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방치해 뒀을 때는 이거 골마서 결국 몸으로 퍼져나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우리 몸은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몸을 통해서 그런 걸 표현하면서 자기 몸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또 이분이 그 사람 몸에 글자를 쓰면서 뭐 만약에 이 세계도 똑같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머리 부분에 만약에 머리가 미국이고 뭐 가슴이 아프리카고 다리가 콜롬비아고 뭐 배가 코리아고 뭐 이렇게 쓰면서
우리 몸처럼 이 세계도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게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게 다 같이 아프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어떤 곳이 너무 아픈데도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방치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뭐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몸의 학교에서 춤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뭐 사회라든지 역사, 경제 그런 과목도 가르치시고 이런 세계를 보는 눈을 같이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는데 일본에서 마하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마하 프로젝트를 자기가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하얀 전지에 그 사람 몸 옆에 이렇게 한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정말 창문 그리시는데 그게 잘 보니까 이게 사이간자인 거예요. 이제 일본어로 이제 사이간을 마라고 있는 그 도금이 그런데 이제 사이간 프로젝트를 한 거죠. 이런 춤을 주제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인터뷰를 하다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몸의 철학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 하다가 이제 우리가 숙소로 그거를 보물처럼 안고 들어가죠. 그 식탁보를. 우리끼리 이제 후기 회의를 하다가 근데 그 사이간자 앞에 이제 인자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존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다. 그럼 이번 주제를 이런 인간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꽤 맞추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도 그냥 단순히 자기 개인 또는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08년을 열었었고 그러면 이제 2008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해진 주제가 저기 이제 포스터에 있기도 한데 가치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나는 이 가치가 소중하니까 이 가치를 추구하겠어.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해서 가치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음을 전 세계에 던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또 6대를 돌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08년 프로젝트는 인간 구미 프로젝트는 꿈을 살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알바로 웨스트의 선생님부터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인터뷰 전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가치를 다시 묻다는 또 가치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가치를 다시 묻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몇 개 뽑아서 그거를 각 대륙과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와 희망이라는 가치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아시아의 인도, 자유와 자기실현은 유럽, 공동체와 민주주의는 아프리카, 자연과 생명과 자연은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과 사랑은 남미의 쿠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 각 지역에서 그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가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가치를 다시 묻다는 되게 그런 학문적으로 또 깊게 공부를 한 프로젝트였어요. 이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기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정의와 희망,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됐지만 저 책을 통해서 그걸 묻고 싶었던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2010년 8월에 또 그분들 중에 제일 좋았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무페어를 열었죠. 무페어는 이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었는데 무페어는 모든 행사가 뭐 무료 행사예요. 이번에 이제 2012년에 열린 거는 자율 기부 형식으로 콘서트가 지금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저 부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 조건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꽤 까다롭죠. 저희가 이제 정한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저희가 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써오는 게 그 초청, 그 지원 양식이에요. 그걸 해야지만 이제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어렵게 오신 분들이고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가치를 다시 묻다가 저 2019표가 열리기 몇 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최소한 저 책은 필수적으로 다 읽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다 기본적인 이해는 바탕으로 한 뒤에 더 나아간 이야기를 부표 현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행사를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존 F 케네디가 한 말인데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눈을 현실에 고정시킨 회의적이고 냉수적인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즘에 이제 항상 뭐 요즘에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상상력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매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창의 캠프라는 걸 열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창의 캠프를 열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캠프에 오기 전에 잘 모르고 오니까 창의 캠프라고 해서 뭐 사고력, 뭐 그런 수학, 창의력, 과학 그런 거 뭐 아인슈타인은 정부가 반짝했던 그런 창의력을 상상하고 와요. 그런데 이제 캠프에 와보면 하는 내용들이 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처음에 놀랐는데 친구들이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뭐 자랑입니다만 교육청에 진행하는 행사 그 캠프 중에 저희가 제일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중학생 150명이랑 그러니까 모든 부산시의 모든 중학교에 공을 돌려서 각 학교에서 한두 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들도 창의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걸 상품화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돈을 벌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창의력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창의적이라는 것, 창의력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아이디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면 뭐 에디슨이 만들어준 전구 같은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와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부패 얘기 마저 하지 않으면 2010년 그렇게 가치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부패를 연 뒤에 이제 올해였죠.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2012년에도 제3회 부패가 열렸습니다. 8월달에 이제 공동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었는데 이제 가치를 다시 묻다에서는 그럼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런 가치가 충돌하기도 한단 말이죠.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그랬을 때 그러면 더 넓은 눈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동선이라고 하자 해서 이제 공동선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이제 또 2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치 진행을 해서 또 작년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슬라브의 시제과 가라탄의 고진, 지금은 좀 바우만이라는 이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들을 내가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슬라브의 지적 인터뷰라는 저희 인터뷰집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건 이제 공동선 청소라고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슬라브의 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가장 핫한 철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거든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점점 대학이 전문화되고 그 학과가 다양화되면서 대학이 전문가들만 길러내고 있다 각 분야에.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낼 수 있지만, 해결책을 낼 수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뭐 철학적인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아까 정수형태 이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뭐 어떤 주제로 하신지 궁금하신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2007년에 처음 저희가 정수형태를 할 때 주제를 정했었어요. 그럼 주제가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그런 거였었어요. 뭐 지금 아까 뭐 눈먼 눈뜬 그런 것과도 연결되는데, 그때 봤던 영상들이 뭐였냐면 햄버거 커넥션, 그리고 축구공 경제학, 커피콩 이야기, 블러드폰, 이 4가지 영상이었어요. 이 4가지 영상에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처음이 뭐죠? 햄버거 커넥션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사이 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커넥션을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지를 영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 패티가 필요하잖아요. 고기 패티를 만들려면 뭐 하루에 뭐 여의도 멸종한 아마존이 숲이 잘려나가고, 왜냐면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축들이 내는 그 오물들, 그것이 뭐 지구온난화의 주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메탄가스라든지 그게 거의 30%가 넘는 그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소들을 먹이려면 이게 소가 원래 뭘 먹고 자라는 동물이에요. 그 풀을 먹고 뭐 여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료를 먹이는데 곡식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가축한테 가는 곡식이 전 세계 곡식 생산량의 3분의 1을 넘고, 뭐 우리가 얼핏 알기로도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도 모자라서 뭐를 먹습니까? 소한테. 그렇죠. 동물사를 소를 먹이죠, 소한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시에 보면 뭐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가 엄마가 갈아줘서 나오는 당신 같은 안 미치겠어요, 뭐 이런 시도 있던데, 소의 입장, 소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맞죠. 그 동물사를 먹이죠. 소, 닭, 돼지. 그럼 못 먹는 부위 갈아서 사료를 먹이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어요. 햄버거 커넥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옆에 있다. 그때 마침 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10만 명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와도 연결되고, 지구온난화가 위상교육 현상을 일으켜서 전혀 고기를 안 먹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또 죽고, 그러니까 이런 커넥션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햄버거 커넥션. 축구공 경제학은 축구 좋아하죠. 그 남자친구도 축구 좋아하죠. 근데 이제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그 오각형이 오묘하게 생겨서 그게 기계로는 안 꾸며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그 제3세계 아주 어린 친구들이 깜깜한 지하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그걸 꾸며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런 데서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한다는 거죠. 정작 그 친구들은 한참 뛰어노는 나이인데 하루 종일 그걸 하면서 한 번도 축구공을 차본 적이 없는 그런 뭐 거라든지, 아니면 커피콩 이야기, 커피 공장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블러드폰은 뭐 근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막 내전이 일어나고 소년병이 생기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들고 있는 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콜탄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그 콜탄이 뭐 아프리카 또 어느 지역에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독점하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소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뭐 햄버거, 축구공, 커피, 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거죠. 그걸 쓰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논의의 연장에서 그럼 햄버거 커넥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채식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가 에코토피아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에코토피아 아까 잠시 그 유기농 채식당 소개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에코토피아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또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지적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2008년도 때. 네.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촛불 시위가 왜 일어났었죠? 네, 광우병 수입 소고기 그 FTA와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때 막 뉴스에 나온 피켓 같은 거 보면 중학생들이 막 교복을 입고 막 난 오래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친소 너나 먹어 뭐 MB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때 인디고 성원에서 그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서버에 나가서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소고기 미친 그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적의 차원을 빌리자면,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청소년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소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료로 뭐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하는 것도 좀 미국 사람들은 저게 안 좋아서 안 먹고 싸게 우리한테 파면 우리 먹어야 되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것도 더 못 사는 나라에 더 싼 값에 팔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우리는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왜 광우병 소고기가 왜 만들어지는가, 왜 소가 미치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소가 소를 먹는 그런 유통구조까지.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촛불시에 나왔던 사람들조차도 미친에서 너나 먹어 이런 얘기만 했었지,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이 토론한 것을, 대담한 것을 막 짧게 갈무리해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들이 계속 서원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되게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폭력 지킴이라고 해서 무술 유단자를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스탑제 뭐 해가지고 멈춰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멈추는 그런 제도도 막 만들어졌었고, 그런 다양한 이제 시도가 있었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그러면 사실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게 학교 폭력이 계속 일어날까 했을 때, 우리가 학교 폭력했을 때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대부분은 그 중간에 있는 중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부의 어떤 노는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힘이 있는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면, 소수의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근데 이제 문제 해결해서 봤을 때, 바로 그 가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 힘이 있는 것은 그 대다수인 중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방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방관자 문제에 대해서 깊게 토론했어요. 나는 왜 저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는가, 왜 말리지 못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말렸을 때는 또 내가 피해자가 돼서 또 괜히 찍혀서 할까 봐.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 그런 생각하고 다 그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관자들이 방관하지 않는 그것을 변화시켜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가해자만 처벌되고 뭐 하면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우리는 이제 인디고 서원에서는 그 책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이제 묻는 활동들을 해온 거죠. 뭐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 했지만, 언제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인문학이라고 해서 이런 고민들을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고 방관자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나는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나가 방관자는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이 떠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것을 떠안고 그걸 나의 문제로 가져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도 갖추다시피 때 자유와 자기 실현하면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제가 소개를 했지만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들과 프로젝트들이고요. 그 위에도 저기 보시면 뭐 토요문학교라고 해서 뭐 이번에 이제 주 5일제가 되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학교가 생겼어요. 이제 인디고 시네마 파라디스라고 해서 저희는 작년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인문학 특강도 열 예정이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토요문학교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작년에 유엔 평화대축전이라고 해서 그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엔 묘지라고 하더라고요. 유엔 기념공. 네? 유엔 기념공. 아니 유엔 기념공원이에요. 유엔 묘지가 있어서 이제 그걸 추진해서 유엔 기념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활용이 안 되니까 이번에 유엔 평화대축전이라는 그 축제를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그걸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평화대축전에서 이제 인디고성에서 평화포럼을 맡아서 캐나다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초청해서 이제 1박 2일 동안 평화 캠프도 열고 뭐 그런 다양한 인문기획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뭐 잡지나 책 이외에도 그런 행사들도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저녁식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질의응답을 받은 시간이 되나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잠깐 네. 주시는 거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우스개 이야기합니다. 그제 연구원에서 PT 잘하는 법, 프레젠테이션 그 이야기했는데 요즘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내가 도입 부분을 마치면서 에필로그를 잘해야 되는데 에필로그 중에서 최악의 에필로그가 뭐냐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그 최악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샘플로 딱 보여주셨어요. 땡큐. 바꿔야겠네요. 농담입니다. 매우 좋으십니다. 내용이 좋으신 컨텐츠는 매우 좋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질문 하나. 네. 그 청소년들이 사실 책 읽기나 또는 이렇게 문학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고 지루해하는 친구도 많은데 네. 그 행사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색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 방법은 이제 사실 저희가 청소년 때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으니까 청소년 마음을 잘 알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의라든지 그런 건 지루하니까 뭐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든지 뭐 시 낭독이랑 뭐 어떤 그런 걸 결합시킨다든지 해서 이게 일방적인 게 안 되도록 좀 오고 가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단계에서 그걸 되게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 문제를 이걸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청소년마다 절실한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점과 이 주제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을 잘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본인이 읽었던 책들 중에 본인에게 제일 영향을 준 책이 뭐였어요? 제일 영향을 주는 책은 뭐 되게 많았죠. 저는 뭐 주로 장자에 대한 책도 고등학교 때 장자에 대한 그런 장자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요즘에 되게 유명해지신 강신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쓴 이제 인문서 비슷하게 장자
소개한 책인데 그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되게 제일 감명 깊게 읽고 그때 마침 주제가 연주에 모셨었어요. 강신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봤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막 야자 시간에 그 책을 읽고 막 그 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시도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책 표지 앞에 그래서 사회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시도 낭독하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뭐 그게 인상이 남고 내용적으로는 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도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이번에 개정판으로 소유냐 삶이냐 뭐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던데 그건 이제 제가 거의 제일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막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방황아 비슷하게 되게 집에서도 짜증을 많이 내고 선생님들이 되게 냉소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랬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거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잘 없었던 거죠. 저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그런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우리 삶의 방식을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삶이라 내가 뭔가를 획득하고 뭔가 무슨 이름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주관하는 그런 거고 존재지향적인 양으로는 당연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존재지향적인 삶이었구나. 그런데 뭐 학교라든지 그런 거에서 강요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답답했던 거구나. 그러면 나는 소유지향적인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 존재지향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언어화되면서 되게 신기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의 어떤 고통과 이 문제들을 막연하게 그냥 둥둥 느낌으로만 떠다녔던 것이 이게 언어화됨으로써 뭔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이런 활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그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네. 청소년들이 참가하시는 건데 네. 만약에 하려면 어떤 조차 같은 게 필요한가요?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원 신청을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선정이 돼야지 하는 건데 만약 된다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공지를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죠. 그럼 이제 정해진 신청 양식에 이제 지원을 하면 뭐 선착순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네. 아닌가요?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아니고 센터장님이나 연구원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청년 프론티어로 네. 온 건데 네. 프론티어라는 게 앞서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면 다른 자리에서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 또 다른 이제 위치로 또 프론티어가 될 건데 이런 이제 프론티어가 어떻게 보면 리더로 표현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추천할 책이 있는지 좀 리더라는 리더를 위해서 리더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책이 있는지 좀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자격이라 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제가 이제 서원에서 한 책 중에는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인재혁명.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정세청사를 기획한 걸로 이제 인디고서를 대표해서 이제 받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재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리더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앞으로 이제 리더는 어떤 게 리더가 했을 때야 이전까지 리더는 뭐 이걸 되게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걸 확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게 리더였다면 지금 리더는 이제 인격을 갖춘 인격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매너도 있겠지만 그 사실 인문학에 있을 때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단순히 인간관계 차원에서 뭐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야지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그 뭐죠? 쉽게 얘기하면 희망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보면 패스트 팔로워라고 해서 국제 발전된 이제 산업이 있으면 그거를 열심히 따라가는 산업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열심히 따라가기만 해서는 뒤처지고 뭐 삼성도 맨날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런 뭐 국가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전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면 지금은 정신적으로 희망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서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그거를 제시해 주려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고 이 세계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조별 교수님이 이제 그걸 인재가 갖춰야 할 요구가 천지인으로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이 이제 하늘 같은 상상력, 지는 이제 땅 같은 기초 지식, 그리고 인은 이제 훌륭한 인격. 이 세 개를 고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그 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부페어라든지 이런 거를 제일 처음에 기획할 때 되게 그 영감을 줬던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프랑스 청년 두 명이서 기획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계 여행을 하자니까 돈도 없고 그냥 하니까 뭐 그냥 하려고 못해서 좀 이왕 하는 김에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대한기업가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자본의 탐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우리가 그걸 다 조사해오겠다. 그래서 그걸 기획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기업으로 지원받고 해서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그런 사람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 인터뷰를 하는 책이에요. 80인. 그 책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무일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럼 해보자 해서 사실 부페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런 책들도 보면 대한기업가들 자체들도 거기서도 이제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걸 기획해서 실천하는 그 청년들 두 명에서도 청년 프론티어죠. 프론티어로서도 되게 필요한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질문하면 될게요. 네. 하기 씨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청소년 이때 보통 그냥 청소년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부모님 시청에 공부만 하라고 해서 공부만 할 수도 있고 여자할 때 그냥 공부만 하고 책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왜 한계 씨는 그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냐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청소년들의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이제 교사하는 10년이 넘고 있거든요. 저도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공부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좀 맨날 같이 노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계 씨가 진짜 공부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특별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운동 좋아하고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 되게 답답하고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이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농구를 하자 해가지고 뭐 농구부에 있는 학교 전학 갔다가 뭐 1년을 사실 끊기도 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인디고 선생님을 만난 거죠. 어머니의 소개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처음 수업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희 선생님이 처음 수업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런 거 시작을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깊은 곳에 본질적인 삶을 꿈꾼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삶을 꿈꾸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세계와 관계 맺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들인데 사실 많이 그렇지 못하다 지금 세상은. 그래서 나는 선생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먼저 태어나서 그런 고민들을 먼저 던지고 또 답을 먼저 찾아온 사람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같이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른 친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사실 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은 뭐 다 세속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저런 어른도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 또 친구들도 막 연예인 얘기, 게임 얘기만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인디고 선을 장애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고민을 하던 게 아니라 각자 뭐 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고민이 다들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진짜 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기회나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흘려 나가버리죠. 근데 이제 인디고 선이라는 어떤 계기 운이 좋게도 그걸 만나서 그걸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이제 방향으로 제 삶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오던 질문이 우리 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운이 좋고 거의 수업비도 있는데 수업비도 있는데 돈이 있어야 듣는 수업인데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그래서 사실 계속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잡지이기도 하고 정시형태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더 확장시켜서 득표하고 한 것이거든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프론티어, 청년 프론티어 또는 창의력 했을 때 그 딴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과 소통해서 공감하고 그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의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그거를 선택은 최종적으로 자기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자기 몫인데 뭐 교사라든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런 선택이 가능한 그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이끌어주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이런 활동 계속 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봤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게 건드려지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은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을 때 훨씬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저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많이 해주고 그게 이제 교사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자기가 수용자 차원에서는 정말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발 이렇게 뒤져보는 거. 그래서 아무리 내 안에서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거든요. 왜 우리 세계 소원 빌고 하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시간과 공간 자체를 그런 게 일어나는 장으로 두는 거.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발을 디뎌보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 프론티어니까 뭐 인디고 서원에도 많고 뭐 인디고 서원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한번 몸을 던져보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연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프론티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서 계시니까 누가 벌써 하는 것 같은데 안 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끝났는데 끝날 시간에 제가 네. inform을 드릴 때만 한 가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인데 사실 저는 제가 이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진짜 졸지도 열심히 들거든요. 내용도 재밌어요. 제가 인디고서 오늘 더욱더 사람이 알게 된 기회가 됐는데 이제 경제교육센터장을 맡으면서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갖게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센터장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앞에 지도 못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집 아이도 대학 2학년이고 올해 입생이 있는데 그 여러분 때 또래라고 봐도 되겠죠. 거의 여러분들 부모를 볼 때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겠느냐. 우리 대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할라이가 좀 다가가지 못하는 뭔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소원장 하러 가면 우리 아들은 잘 따라다니네. 잘 따라다니고 뭐 먹고 지나가는 데사도 이쁘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좀 인사성한테 드릴 말씀은 제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안 그렇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번 그걸 서로 다가가는 기회가 자꾸만 뭐 부모 보고 올라가지 말고 또 자식 보고 올라가지 말고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저는 제가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 적용했고 두 번째 우리 스님한테 질문 아닌 질문 드리고 싶으면은 아까 그 인문학 이야기하면서 인과 문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문학의 흔히 말하는 우리 선생님처럼 전문적이고 직도 많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과반 출신이에요.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잘 쓰는 농담도 있는데 이과반 문과반 아니라 우리는 8층이 거의 문과반이고 9층이 거의 이과반이에요. 9층이 요즘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8층에 근무하는 문과반 사람들이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말이 억수로 많아요. 근데 가만 또 들어보면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 그래서 뒤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반들은 가만히 아들 사는 거 하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하자. 그래. 이렇게 딱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학이라고보다도 저는 윤리, 철학이 이게 풍부하지 않은 사회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건 학문이고. 한국에도 그 전파대 우리 이제 인문하고 즐기는 그 인문학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런 개념을 보는데 그 사변적인 걸 좀 이렇게 그 액션할 수 있는 좀 그 직고도 사실 그런 실질적 감명도 이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다른 버전을 발견할 때는 그걸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그거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뭐 디자인 사례라든지 뭐 후회된 90%를 위한 디자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문과도 이과가 필요하고 이과도 문과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엄청 나눠진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폴 파머라고 저희가 제일 존경하는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폴 파머는 이제 IT에서 20년 넘게 의료 봉사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 출신의 지금 최고의 엘리트인데 얼마 전에 IT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게 IT가 이제 다 알려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전부터 거기서 계속 의료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분은 이제 20년 정도 이제 거의 헌신적으로 IT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단순히 이과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병에 걸리는가 유전적으로 뭐 취약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병에 걸리는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병리학은 그 어떻게 IT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이렇게 해서 질병에 취약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인문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 의사한테도 그런 사실 통찰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게 되는 게 그런 말만 앞서고 그런 사변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도 경계하는 게 가장 저희 수업 때부터 처음 원칙이 그거였어요. 헛똑똑이 되지 마라. 이걸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거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똥덩어리다. 뭐 강과에 이런 똥덩어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수업 그 숙제도 글을 써오는 숙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세정처럼 기획해오는 숙제라든지 그런 걸 항상 놓치지 않고 저희는 근데 이제 사회 현상적으로 되게 인문학이 좀 교양 비슷하게 막 이렇게 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죠. 힐링의 인문학 뭐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저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인문학의 어떤 실천성 아까 말씀하신 그것까지 나아가는 그거를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도 그 지점을 좀 잘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딴 얘기지만 정세정 선생 같은 경우는 전국뿐만이 아니라 만주에 보면 만주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만주의 아이들 보면 그 만주가 왜 현대에서 공부하면 그때 일제강점기 때 막 그쪽으로 많이 피난을 갔다가 독립운동을 많이 일어나고 했다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게 만주 쪽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되게 인구도 많고 한데 지금 이제 옛날엔 되게 중국에서도 소수민족 중에 제일 잘 살고 하는 나라의 민족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가난해지거든요. 학교도 다 철폐되고 근데 또 돈을 벌려고 중국이라든지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돈을 벌고 이제 자식들을 놔두고 부모님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문제가 심각한 그거를 이제 르포 형식으로 쓴 책이 만주의 아이들이었거든요. 몇십만 명의 아이들이 벌어져서 부모님을 찾고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뭐 새 가정 꾸린다든지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 르포 기사였는데 저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인문학이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청사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정치청사에서 이제 이번 여름 정도에 그 만주의 아이들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캠프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에코토피아가 네팔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제 저희가 부페랑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도 이제 에코 캠프를 해가지고 캠프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계속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또 전공하고 있어서 영상적으로 이거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영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다양하게 좀 제작을 하려면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쌓여있는 테이프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끔씩 책도 사러 와주시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